동유럽에서 가장 가고 Wolałybyście się 싶어하고 umawiać z 동경하는 Polakiem czy z 나라는 obcokrajowcem? Czy ma 어디일까요? to dla was w ogóle jakieś 독일이나 znaczenie? Ja ostatnio o 프랑스일까요? tym rozmawiałam z moimi 의외로 koleżankami i w 이 sumie nie 질문에 doszliśmy do 한국이라고 jakiegoś jednego 답하는 w sumie 사람들이 wniosku, bo z 많다고 jednej strony 하는데요. fajnie byłoby się umówić z kimś z 그리고 zagranicy, 이 연령층은 mieć jakby 단순히 kontakty 유행에 też poza 밝은 젊은 Polską, tam 층에 sobie pojechać do 집중되어 있는 niego, 게 poznać jego 아니라 rodzinę, jego 오히려 kulturę i tak dalej. 노년층에서도 Negatywna 이런 strona to 대답을 jest no 들을 수 dystans 있다고 dosyć 합니다. duży i na pewno no, średnia jest mała 동유럽에서는 szansa, że chciałby 왜 się 이토록 wprowadzić też do 한국을 Polski, 부러워할까요? albo że ja bym chciała tam 어떤 no, z 내용인지 Polakiem.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딱 1초만요.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려요. 저는 크라쿠프 대학교의 역사학자 카프만 쉐이프입니다. 조용히 연구실에서 책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이 크게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소파에 몸을 묻고 TV 채널을 무심코 돌리다가 한국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저 이국적인 풍경이 눈길을 끌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곧 제 시선은 화면에 완전히 고정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어요.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 밤하늘을 수놓는 네온사인들, 그리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생동감 넘쳤습니다. 그런데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죠. 한국은 7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보이는 이 발전된 모습이 불과 70년 만에 이루어진 변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다큐멘터리는 계속해서 한국의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 굶주림에 시달리던 사람들, 그리고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던 시절. 그 모습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문화강국으로 성장했다니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화면 속 한국인들의 표정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자신감 넘치고 활기찬 눈빛, 미래를 향한 강한 의지가 느껴졌죠.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사람들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끝나고도 한동안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폴란드와 한국, 두 나라의 역사가 머릿속에서 교차했습니다. 우리 폴란드도 많은 시련을 겪었죠. 2차 세계대전의 폐허, 소련의 지배, 그리고 오랜 경제적 어려움. 하지만 우리의 현재는 한국의 화려한 성공과는 거리가 있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한국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토록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대학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관한 모든 책을 찾아보기로 했죠. 역사책, 경제분석서, 문화연구서. 손에 잡히는 대로 책상 위에 쌓아놓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며 한국의 역사를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놀라웠던 건 한국과 폴란드의 역사가 묘하게 닮아있다는 점이었어요. 둘 다 강대국 사이에 끼인 나라, 침략과 점령의 아픔을 겪은 나라, 그리고 분단의 상처를 간직한 나라. 출발선은 비슷했는데 결과는 너무나 달랐죠. 폴란드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항상 만약에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만약 소련이 침략하지 않았다면, 만약 서방이 우리를 더 도왔다면. 그런 가정 속에서 현실을 탓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로 역사를 써왔어요. 전쟁과 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도움이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냈죠.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한국의 경제 성장 그래프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옆자리의 동료 교수 마르친이 물었습니다. 카프만, 요즘 한국에 빠져 있나 보네. 갑자기 왜? 제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변화를 이룰 수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요. 마르치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흥미롭긴 하지만 그건 그들의 이야기일 뿐이야. 우리와는 다른 환경이었겠지.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들처럼 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이 일었어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이것을 연구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을 알아내고 그것이 우리 폴란드에게 주는 교훈을 찾고 싶었죠. 그날 저녁 연구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 폴란드에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요. 이 연구가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찾고 연구 방법론을 고민했어요. 우리 폴란드와 한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면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폴란드와 한국, 두 나라 모두 20세기에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나치 독일과 소련에 의해 찢겨졌고, 한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와 한국전쟁을 겪었어요. 두 나라 모두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죠. 그런데 왜 결과는 이렇게 다를까요? 제 연구실 창밖으로 보이는 크라쿠프의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폴란드는 아직도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경제는 서유럽에 비해 뒤처져 있고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면이 있죠. 많은 젊은이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외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만들어냈고 한류라는 문화 현상으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그들은 어떻게 이런 성공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단순히 경제 정책이나 산업 구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한국인들의 정신,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교육. 이런 요소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죠. 연구 계획서를 완성한 후 대학 연구비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크지 않았어요. 우리 대학에서 아시아 연구는 그다지 인기 있는 분야가 아니었거든요. 대부분의 연구비는 유럽이나 미국 관련 연구에 집중되어 있었죠. 신청서를 제출하고 일주일 후 총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총장님이 저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약속 시간에 총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쉐이프 교수. 루카스 총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총장실에 들어섰습니다. 루카스 총장님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오자 천천히 돌아보며 미소를 지으셨죠. 앉으세요, 교수님. 흥미로운 연구 제안을 읽었습니다. 의자에 앉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감사합니다, 총장님. 총장님은 제 연구 계획서를 손에 들고 계셨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이라. 왜 하필 한국인가요? 제 대답은 솔직했어요. 한국과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유사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아픔을 딛고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어요. 저는 그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폴란드가 배울 점이 있을까 하고요. 총장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흥미롭군요. 사실 저도 최근에 한국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 방식에 관심이 많았죠.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랐습니다. 총장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보이실 줄은 몰랐어요. 쉐이프 교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장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대학은 더 국제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넘어 아시아의 성공 사례에도 주목해야 하죠. 특히 한국은 우리에게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비 면담이 아니었어요. 총장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겁니다. 만약 폴란드가 한국처럼 변화할 수 있을까요? 총장님이 물으셨어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걸 알아내기 위해 연구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성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면 분명 우리도 배울 점이 있을 거예요. 총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죠. 좋습니다. 연구비를 승인하겠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서 연구하세요. 그들의 대학, 기업, 정부 기관을 방문하고 실제로 한국인들을 만나보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연구가 승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총장님의 전폭적인 지지까지 받게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총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장실을 나오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정말로 한국으로 떠나게 된 겁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여행 준비를 시작했죠. 한국어 기초 회화책을 구입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책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동료 교수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일부는 흥미롭다며 응원해 주었지만 다른 일부는 의아해했죠. 왜 하필 아시아인가? 유럽이나 미국을 연구하는 게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우리 폴란드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거라고요. 마침내 출발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짐을 싸면서 마음이 설레었어요. 이번 연구가 단순한 학술적 성과를 넘어 저에게도, 그리고 어쩌면 우리 폴란드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비행기 표를 확인하며 생각했어요. 서울까지 12시간. 긴 여정이 될 테지만 같이 있을 거야.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이미 한국의 효율성을 경험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 빠른 입국 절차, 그리고 친절한 안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직되어 있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열차에 몸을 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건물들과 산업 단지들이 눈에 들어왔죠. 이곳이 정말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인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더욱 압도되었어요. 강남의 화려한 빌딩들,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어디서나 느껴지는 활기.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내일부터 시작될 인터뷰 일정을 확인했어요. 첫 번째 만남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김준호 교수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김 교수님은 한국 경제 발전에 관한 저명한 전문가로 여러 권의 책을 출판하신 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서울대학교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는 시기라 캠퍼스는 벚꽃으로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학생들이 열심히 걸음을 재촉하며 수업을 향해 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준호 교수님의 연구실에 도착하자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 주셨어요. 쉐이프 교수님, 멀리서 오셨네요. 폴란드에서의 여행은 어떠셨습니까?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한국 경제 성장의 비결을 3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첫째, 교육에 대한 열정입니다. 한국인들에게 교육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사회적 이동의 사다리이자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었죠. 김 교수님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캠퍼스를 오가며 본 학생들의 진지한 모습이 떠올랐어요. 둘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한국은 한국전쟁, 오일 쇼크, IMF 외환위기 등 여러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졌어요. 위기가 오히려 개혁과 혁신의 계기가 되었죠. 이 부분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폴란드도 여러 위기를 겪었지만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충분히 활용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셋째, 끊임없는 자기 혁신입니다. 한국은 농업사회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그리고 이제는 IT와 문화 강국으로 변모해왔어요. 시대의 변화에 맞춰 스스로를 계속해서 재발명해왔죠. 김 교수님의 말씀을 필기하며 한국의 성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전략과 국민적 합의,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였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대학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도서관은 여전히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한 구석에 앉아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중해서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과제를 하고 있었죠. 궁금함에 옆자리의 학생에게 말을 걸었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나요? 그 학생은 잠시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보통 자정까지는 공부해요. 시험 기간에는 더 늦게까지 하고요. 놀라웠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나요? 학생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경쟁이 심해서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해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죠. 뒤처지면 안 되니까요. 그 말에 폴란드 학생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종종 충분히 좋아라는 말로 만족하곤 하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더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차이가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다음 날은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울산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공장이었어요.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정밀하고 효율적인 생산 라인에 감탄했습니다. 로봇과 사람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공장장 박민수 씨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둘러봤어요. 박 공장장은 자랑스럽게 현대자동차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자동차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랐어요. 외국 차를 분해해서 연구했죠.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세계 5위권의 자동차 회사가 되었고요.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한국인들은 할 수 없다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전에는 아직 배우지 않았을 뿐이라는 말만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태도가 한국을 글로벌 자동차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이었을 겁니다. 점심시간 공장 식당에서 근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 중에 한 엔지니어가 물었어요. 폴란드에서는 어떤 차를 많이 타나요? 독일 차나 프랑스 차가 많아요. 폴란드 자체 브랜드는 없죠. 그 말에 엔지니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자국 브랜드를 만들지 않았나요? 폴란드도 공업국가 아닌가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솔직히 폴란드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유럽의 기존 브랜드들을 따라가는데 익숙해져 있었죠. 자국 브랜드를 만들어 세계 시장에 도전한다는 생각은 감히 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에 그날의 인상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도전 정신, 끊임없는 학습 의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향한 야망. 이런 요소들이 한국의 성공을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다음 날은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글로벌 기술 기업의 심장부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죠. 연구개발센터를 둘러보며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지를 실감했어요. 인공지능, 오직, 바이오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연구원 이지현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항상 다음을 생각해요. 지금 성공한 제품에 안주하면 곧 경쟁에서 밀릴 테니까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이 말이 한국 기업의 핵심 철학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 이것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요? 첫 주 연구를 마치며 한국의 경제적 성공이 단순한 정책이나 운이 아닌 국민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교육열, 도전 정신, 그리고 미래 지향적 사고가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어낸 원동력이었던 거죠. 연구 2주차에 접어들면서 한국인들의 또 다른 특성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자국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죠. 이렇게 성공한 나라의 국민들이 왜 자국을 그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볼까요?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과의 토론 세션을 가졌습니다.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였어요. 제가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 발전에 대해 질문하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환경오염, 노동자 인권 문제, 빈부격차. 이런 것들이 경제 성장의 그림자였죠. 다른 학생도 이어서 말했어요. 지금도 한국 사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높은 자살률, 과도한 경쟁. 우리가 정말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의 날카로운 비판에 놀랐습니다. 폴란드에서라면 이런 공개적인 자기 비판은 드문 일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종종 외부 요인을 탓하거나 역사적 불운을 언급하곤 하죠.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자신들의 사회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학생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더 공정하고 더 지속 가능하고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해요. 토론이 끝난 후 이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비판적인데도 한국을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들의 답변은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구체적인 해결책과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저는 법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더 공정한 노동법을 만들어 모든 근로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교육학을 전공해요. 지금의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을 바꿔서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한국인들의 또 다른 특성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문제를 직시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비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었던 거죠. 다음 날 한국 언론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기자 박진우 씨와의 대화도 흥미로웠어요. 한국 언론은 항상 사회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때로는 너무 비판적이라는 비난도 받지만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를 숨기면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박 기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이 사회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그의 대답은 명확했어요. 비판이 있어야 변화가 있습니다. 한국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문제를 인정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만족에 빠지면 발전이 멈춰버리죠.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종종 비판이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지곤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비판이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었죠.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 이수진 씨의 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제 부모님 세대는 경제 성장을, 저희 세대는 사회 발전을 이끌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서 자부심과 책임감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단순히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주말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시민 집회를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환경보호, 교육개혁, 여성 인권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목소리가 모여 있었어요. 평화롭지만 열정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시민단체 활동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우리는 더 나은 한국을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나 기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시민들이 바로 잡아야 하죠.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회의원과의 면담도 흥미로웠어요. 정치인 김영준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 해결책을 요구하죠.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이런 압력이 정치인들을 긴장시키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게 합니다. 이런 대화들을 통해 한국의 발전이 단순한 경제 정책이나 산업 구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것은 국민들의 의식, 특히 비판적 사고와 발전에 대한 강한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회학자 박성훈 교수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런 생각이 확인되었죠. 한국인들은 항상 더 나은 것을 추구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위대할 것입니다.